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로 본인의 부동산 전략을 세웠던 한 국민의 블랙 코미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분은 투기도 하지 않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길바닥에 나 앉을 위기에 처해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을 열어주세요. 임대차 3법의 그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저희도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의왕집 못 팔고 마포집 쫓겨나 전세 난민 누굽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자, 의왕집은 본인 집이고요, 본인 소유. 마포집은 지금 전셋집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세종시에 부장권 지금 형태로 가지고 있죠. 부장권. 아직 입주가 안 된 부장권이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주택 1부장권이지만 현재의 어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볼 때 2주택자입니다. 즉 다주택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조가 적어도 지금 현직의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다주택자 신문을 버려라. 즉 1주택 이하로 유지를 해라. 자, 그런 기조에 맞춰서 의왕에 있는 본인 집을 매도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발목이 잡혀 자신의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본래 살던 전셋집은 내줘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이 소유한 경기 의왕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제 매도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최근 정부의 1주택 정책에 맞춰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하던 주택을 판매하던 흐름에 따라 세종시 부장권을 가진 홍 부총리도 의왕 아파트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지금 고위공직자 중에 계속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파는 분도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당의 한 의원은 다주택자가 무슨 상관이냐, 세금만 제대로 내놓으면 되지. 그러면 뭐 정부 정책하고 그것도 맞지도 않는 거고 과연 꼭 1주택자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설득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무조건 고위 공무원은 1주택 이하로 유지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맞든 안 맞든 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같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도 팔지 않는 분들이 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국민들은 뭐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2주택, 3주택 다 사연이 있습니다. 2주택자 본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갖다 살게 하시는 건데 명의는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형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인 명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3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파고 들어가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 집주인은 잔금 납부도 등기 이전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2달이 지난 현재까지 새 집주인은 잔금 납부도 등기 이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사연일까요? 내년 1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인근 지역으로 이사 가려던 기존 세입자,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왕 집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 분께서 임대차 3법의 여파로 전세값이 올라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시 청구권을 행사해 계속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제 집을 팔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좀 알아보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갈 데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계약갱시 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계약이 성사가 안 되겠죠.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잘못입니까? 매수자의 잘못입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약금을 배상해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계약을 할 때 매수자가 실거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문제가 뭐 있겠습니다만 세입자가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 하는 거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실소유자는 본인이 살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세입자가 주변에 전셋집을 알아봤던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추측이 듭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동산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다. 중간중간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게 6개월에서 2개월로 이제 바뀌죠. 홍 부총리 사례의 경우 만약 기존 집주인인 홍 부총리가 실거주하려 했다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우선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행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내년 1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집주인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살겠다고 지금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제3자가 매매를 했을 때는 만료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이전에 매수자가 등기 이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늦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은 이 매수자가 7월 정도인가요? 6개월 전에 등기 이전까지 했으면 이 세입자는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계약행위 청구권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런 겁니다. 번복을 해버리면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매도자건 매수자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이런 법을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명시를 하라고 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경우 홍 부총리가 아직 집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는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이거를 지금 현재 등기 이전을 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료 6개월 전에 등기 이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게다가 의왕은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소재지로 전입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별표 3개로 가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별표 3개. 밑줄 쫙. 안 따라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 좀 받고 지금 사가지고 내후년에라도 입주를 해야 되겠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법도 참 문제입니다. 글쎄요, 뭐 주택담보대출의 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저는 뭐 더 크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내는 거죠. 특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되잖아요. LTV가. 그거는 충분히 뭐 여력이 있잖아요. 경매에 날아간다고 해도 무슨 40% 이하로 받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해서 다 날려버리면 그거 갖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수한 새 집주인은 세입자의 거주 의사로 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세입자의 거주 의사로 전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분이 처음에 계약을 맺고 대출 받을 생각을 했었을 텐데 세입자가 그대로 있다. 잔금 못 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혹여나 실거주가 아니고 그래 세입자님 잠깐 사세요. 저는 뭐 그러면 2년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하려고 해도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집을 사려고 했던 그런 분들 집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법 다 바꿔야 됩니다.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게 세입자도 아니고 임대인을 위한 법도 아니에요. 만약 홍 부총리가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죠. 새 집주인은 계약금의 배상 책임이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홍 부총리가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임대차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수장인데 본인이 배상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세상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 정책 책임자가 그 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위약금까지 문다? 이건 뭐죠?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우프다 그러죠. 웃을 수도 없고 슬플 수도 없고 약간 이런 표정 지어야 돼. 이게 뭡니까? 애매한 표정. 웃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표정. 의왕시 아파트 처분이 어려워졌 뭐죠 이거? 졌지만 참 한국말 어렵습니다. 이거 기사 오타. 홍 부총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 분양권도 처분하기 쉽지 않다. 세종시 분양권은 왜 처분하기 쉽지 않습니까?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뿐만이 아니고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분양권의 취득시, 양도시, 청약수에 다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년 2021년 자, 분양권에 관한 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취득한 사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양도할 때 우리가 1주택 1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만약에 1주택 1분양권에 집을 팔았어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도세는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우왕시는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 분양권을 만약에 홍 부총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분양권을 먼저 매도를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그거 팔기 쉽지 않습니다. 왜? 양도세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분양권은. 사는 사람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는 사람은 내년 1월 1일부터 팔 때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도 8월 12일 날 바뀌었죠. 분양권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던 분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8% 12% 내는 거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 전에 다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취득시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홍남기 지금 부총리는요. 1주택 1분양권이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한다 그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규제지역 안에 산다 그러면 8%만 내는 거예요. 왜? 1분양권은 지금 현재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내년 1월 2일 이후에 양도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취득세도 올해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주택세 포함되기 때문에 1분양권은 8월 10일 이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 할 때도 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8%만 넣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년 1월 1일 날 1분양권을 샀던 사람이 1주택을 더 사면 이제 이거는 12%가 되는 거죠. 규제지역 안에서. 복잡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께서 이 분양권이나 지금 제가 말하는 부동산의 많은 법들, 주택임대사업자나 이 법을 다 알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세무사, 국세청에서도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가 가족들과 함께 실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의 전셋집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마포 전셋집 주인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면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주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임대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바로 실거주하겠다고 바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가야 됩니다. 본인의 전셋집에서는 본인은 나가야 되고 본인이 파는 세입자는 못 내보내고 또 거기에 매수자한테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한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집을 못 구하면 홍남기 의원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가서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정보 열람을 갖다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정부 장관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집주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니면 전입신고가 됐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집 앞에서 계속 퇴근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국가의 정책의 수장이 여러 가지로 국가의 정책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법을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 합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보세요. 매도자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겠다고 했다 해서 팔았어. 세입자가 안 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증거물은 문자를 보내서 문자를 답을 준다. 세입자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피권으로. 아니면 내용증명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지금 새로 바뀐 법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세입자가 지금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거나 나간다고 했다가 못 나간다는 경우지만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무슨 전출을 간다거나 가정사 때문에 갑자기 나가야 되는 경우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페널티를 물게 하는 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페널티를 또 얼마나 물게 할 것이냐. 페널티는 페널티고 갑자기 급하게 나갔기 때문에 임대업자가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빨리 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세입자를 구할 동안 몇 달 동안에 또 그 공실이 생길 때 그건 또 누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만들 때는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모든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정책을 펴기 전에 실무에서 말이 되는 얘기를 좀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계속 보완책. 저는 제가 볼 때 정부 부처가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보완처. 보완이 아니고 보완처. 보완해주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보완법이 계속 나와야 돼요. 보완은 안기부에서 하는 거고 보완처를 만들어야 돼요. 질병관리청도 처에서 청으로 올라갔나요? 그럼 여기도 보완처가 아니고 보완청으로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완청. 여러분들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부동산 법을 바로 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막 쏟아내는데 제발 좀 실무에 능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도 듣고 한쪽만 듣지 말고 여러 쪽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절대 좋은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좋은 정책,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